네. 저희 그 중등 1, 2학년 어디죠? 2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네. 예. 그 징그러운 중이. 예. 저희 프로그램 2학년 중심으로. 예.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그 전체적인 거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좀 예. 2학년이니까 그 3학년 지금 예비 중3으로 저희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서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을요 이번 학기부터는 그 2교시로 진행을 하거든요. 2교시 진행을 해서 1교시는 독서 논술을 하고요. 2교시는 국어, 약간 선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중등 수업의 목표는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 내서 훌륭한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중등 수업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중등 시험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등 국어 시험은 조금 죄송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친구들이라면 학원 한 4회 정도 수업을 하고 문제 주는 것만 다 풀어도요 일반적으로는 90점 이상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서 그게 국어 실력인 줄 아셔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서국국어랑 이렇게 합병하기 전에는 저는 이제 중등은 독서 논술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그 이상적이고 아주 그 바람직한 교육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 읽히고 토의 토론하고 글 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좀 타협을 해서 국어 수업을 하게 된 거는 2학년, 3학년쯤 되면, 특히 3학년쯤 되면 이 자식들이 꾀가 늘어가지고요 책을 안 읽고 워크북만 대강 채워오고 저랑 또 친해지면 그것마저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눈치 보면서 수업만 좀, 왜 수업은 비교적 재미있게 하거든요.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토의 토론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수업은 별로 지루하지 않아서 수업은 잘 오는데 책 읽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책을 잘 안 읽어서 그 수업으로 인한 그 효과를 다 얻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수업을 좀 해야지 되겠다. 그럼 국어 수업의 방향은 어떤 것이냐? 잠깐 맨 뒤로 가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 시험지와 고등학교 시험지를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시험지 요게 이제 그 일가라는 중학교 2학년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일가라는 소설이고요. 제시문이 요 정도 나오고 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물어봅니다. 뭐 요거는 뭐 쉽게 맞히겠죠. 그 다음 2번이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의 원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이런 문제는 시험 준비하게 되면 한 10문제 정도 풉니다. 답이 그냥 손을 들고 있겠죠. 3번 윗글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윗글에서 비판하고는 현대사회의 세태로 적절한 것은 자 문제 괜찮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4번이 이제 독자의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를 좀 볼게요. 고등학교 문제를 보시면 한번 봐보시겠어요? 고등학교 문제 뒷페이지에 시험 문제를 직접 프린트를 한 거거든요. 중학교 문제랑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으세요? 지문기입니다. 예. 한자가 나와요. 예. 한자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 한자는 몰라도 돼요. 여기 이제 향가라고 해가지고 한자 옆에 있는 다 그 해석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어휘가 갑자기 너무 어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작품이 여기만 해더라도 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앞에서 봤던 중학교 시험 문제는 일가라는 작품 하나에서 나오는데 이게 성북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이게 성북고 1학년 건데요. 1학년 뭐 2학기이긴 합니다. 지문이 작품이 다번까지니까 6개, 7개죠. 7개가 나와서 이 7개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문은 7개라고 한다면 2개밖에 안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야 이거랑 관련 지문이 이런 게 있어 라고 해가지고 무지하게 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문제는 사실은 문제 형태는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지문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보고 1번 보실까요? 1번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가번이 제망매가인데 제망매가를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시험범위예요. 그럼 열심히 했겠죠? 근데 나와보는 초혼이라는 김소월의 시입니다. 이 초혼은 혹시 안 했다고 해요. 학원에서 이걸 못 해줬다고 해요. 여러 다른 걸 했는데. 그러면은요, 이거는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식의 문제만 기대했던 친구들은 이게 뭐야? 시험 범위도 아닌데. 학교에서는 이렇게는 얘기해요. 관련된 문학작품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오기는 해요. 그럼 학생들은요, 요거를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읽고 유사한 그 주제이긴 하겠지만 직접 판단을 해야지 돼서 자, 1번도 가와 나를 비교한 거죠. 2번은요, 다와 바, 다라, 마, 바 4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다라, 마, 바가 다 시조거든요. 시조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시조가 중학교 1학년 문학 그 작품에서는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거의 그렇습니다. 시조 3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한 편은요, 무조건 교과서 외라는 거죠. 그럼 그걸 또 역시 비교를 해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2번이 그런 식이었죠. 다와 바를 역시 비교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긴 지문들인데 또 3개 나와. 한자 더 많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역시 다 가와 다에 대한 설명. 기억 미음은 요런 거는 그나마 쉬워요. 어휘 줄쳐놓고 이런 거는요, 딱 그것만 보면 좀 쉬워요. 그 다음에 A에서 C에 대한 설명은 그건 이제 작품 다 여러 가지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제시문,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이라든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배운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스스로의 판단을 그 자리에서, 그 긴장된 순간에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생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왜요? 모의고사가 다 그렇게 나오니까. 수능 문제가 다 그러니까요. 수능 문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에서는 문학 작품 이렇게 두꺼운 책 읽으면 여기서 다 나왔었습니다. 대부분. 근데 지금은요, 선생님들이 심지어 80년대 소설까지, 80년대, 90년대 소설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학생들의 공부량이 무한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야지 돼서 보통 문학작품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한 3작품, 4작품이다 라고 하면은 학원에서는 곱하기 10 정도는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3-4작품 정도 적중이 되면 그럼 이제 그 학원은 이제 막 적중시켰다, 준비 잘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질문이 나옵니다. 다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스스로. 근데 학생들은 그게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시험 문제는요. 중학교 국어는요, 국어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국어 이렇게 내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국어랑 비교하면 국어랑 할수 이건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왜냐면 문제 한 400-500문제 한 단원당 300문제, 400문제 암기하면은요, 어지간한 친구들은 90점 이상 맞습니다. 크게 실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비슷한 문제들 나오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저희 학원에서도 400문제 이상 풀리거든요. 근데 비슷한 문제, 지문이 같으면 비슷한 지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선택지가 나오니까, 다른 지문이 나오니까, 다른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물론 중학교에서는요, 시를 기준으로 하면, 시의 기본적인 이론들, 비유법이 무엇인지, 시의 기본적인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조의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긴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물론 문제로 암기처럼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런 거를 다 안다는 전제로 해서 이렇게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의 내신 성적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희망은 굉장히 좀 허망하게 되는 거라서, 자, 제가 그래서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해보니까 고등국어에서 중요한 거는요, 주체적 판단력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학생들과 얘기하는 특히 고등학생들의 궁극적인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답이 3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답이 2번이래요. 그러면요, 싸울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가 틀렸나 보네.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건데 이게 왜 틀리는 거지? 해설리를 보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싸울 수 있어야지. 그냥 틀렸나 봐요. 이게 왜 그래요? 그러면 절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동에서 수업할 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짜리 1학년, 2학년 논술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입시 논술을.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똘망똘망한 게 딱 느껴지는 친구였어요. 그때 신목고등학교에서 전교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똘똘하겠습니까? 근데 얘가 국어 성적이 제일 안 좋대요. 국어 성적이. 한 3개 정도 틀린다는. 그러면 이제 1등급에서 2등급이 내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경계선상에 환장하는 점수거든요. 한 89점에서 91, 2점 사이. 3개 정도를 늘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제가 논술을 해봤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어떤 사고구조를 조금 알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올 때, 틀리는 문제 나올 때 너가 생각하기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체크를 하지 그랬더니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다고 하는 거. 걔가 약간 특이한 애거든요.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특이한 애. 야, 그러면은 앞으로는 다른 애들이나 선생님이 답이라고 생각했을 만한 거를 한번 해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머리가 좋으니까 알아듣더라고. 그 다음에 한 개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모든 친구들에게 다 적용되기는 힘듭니다만 간혹 국어 같은 경우는요, 자기 주체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2번과 4,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에요. 2번이 답인 이유는 알겠다. 그건 알겠는데 3번이 왜 답이 안 되느냐 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약간 생각을 해보면 기발해 가게 해가지고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답으로 하려고 하면은 선생님이랑 엄청 싸워야지 되고, 만약에 수능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소송까지 가야지 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고집을 살짝 접어두고 답일 것 같은 거, 답이라고 문제를 냈을 것 같은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해봐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정도의 사고력이 있으면 그 친구는 무조건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저희가 3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답이 2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래요? 하고 그냥 말아요. 자기가 그냥 틀렸나 보다 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친구, 예전에 친한 친구들이랑 국어 공부민을 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좋은 국어 공부 방법이 뭐냐라고 말을 하냐면, 비슷한 성적의 친구들 3-4명이 모여서 틀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워라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가지고 점수가 좀 올라왔거든요. 제가 재수할 때 문학 선생님이 종로학원이었는데요, 분필 하나 가지고 와요. 그 분필 1년 내내 쓰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번호 2개 쓰고 말거든요. 어느 정도 범위를 준 다음에 풀어와 그러면 이제
중학원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풀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27번, 그 다음에 32번 이렇게 딱 써놓으면 그러면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틀렸다 이거죠. 그리고 문제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저희 반이 120명이었는데 120명한테 토론을 시킵니다. 이제 좀 되게 소극적이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거 나도 틀렸는데 이거 좀 이상했어. 그럼 애들이 토론을 해요. 토론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 20명이 안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앞에 이제 진짜 튀는 애들, 저희 120명이었는데 70명이 서울대를 썼어요. 그 중에 50명이 합격하고. 네. 그런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토론을 하잖아요. 저는 진짜 1년 동안 한마디도 못했었습니다만 그 토론을 다 따라갔어요. 하고 싶은 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좀 소극적이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콩닥콩닥 하는 사이에 어떤 친구가 제가 생각했던 거 말하면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그럼 내가 말했어야 되는데 뜰 수 있었는데 막 이러다. 근데 그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원하는 점수가 나와요. 이거는 사실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 좀 힘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고2, 고3한테는 그렇게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수준의 친구들이 좀 모여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학생들이지만 제가 논술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 그러니까 뻔한 문제들은요 계속 풀어봤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실수로 잘못 낸 문제들이 나오면 저는 그거를 반가워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문제는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 문제가 살짝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준비는 그렇게 안 하죠. 내신 준비는 그냥 자료 주고 문제 많이 풀게 하고 핵심적인 거 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그러면 다 외우게 하면 그러면 잘 나옵니다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텍스트는 2학년 이제 예비 중3이라든지 그러면은 고1까지의 텍스트 정도를 가지고 고등학교식의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랬는데, 그러면은 책은 왜 읽히느냐라는 거죠. 책은 어제 어떤 어머니께서 아니 요즘에는 그 비문학 독해가 특히 어려워져서 비문학 독해를 중점적으로 하던데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글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요즘 친구들이 글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기사를 읽어가지고 글자를 할까요?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는요 영상 아니면 톡입니다. 메시지. 근데 톡이요, 친구들이 쓰는 톡이 20자 이상 올라올까요? 아닙니다. 보통 5자입니다. 5자. 만약에 20자 내가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한 10줄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긴 글에 대해서 자기가 머리를 차분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그 글을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조금 어려운 글이다라고 하면 아는 글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국어가 좀 안 되는 친구들 중에 수학이나 과학은 잘한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긴 텍스트가 있지 않거든요. 수학이나 과학은. 근데 정확하게 어떤 공식을 외우고 문제 유형이 비슷하면은 그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데 지문을 보시면, 아까 지문 보시면 엄청 길게는, 중학교 지문 같은 경우도 다행히 일가라는 책 한 3번, 4번 읽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지, 처음 보는 지문이다 그러면은요 머리가 딱 굳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제가도 이제 좀 공부한 지 오래돼서 어려운 지문, 과학 지문을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짜증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열이. 제가 그랬는데 학생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아예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짧은 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긴 글을 읽는 게 아예 거부감이 많거든요. 저희 그 도서 책, 그러니까 선정도서를 보면 책이 기본적으로 한 220페이지, 250페이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설질이 끝나게 되면 사회과학서적들이 좀 있어요. 경제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사실 이거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힘드시거든요. 읽어라 막 해야지 되니까. 근데 그거를 좀 겪어내면
그러면 좀 긴 지문도 읽는 거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상을 보는 것과 여기 이제 저희 예비중3 학생들 할 거거든요. 이거는 그 국어 교재는 그냥 시중에 정평이 나 있는 걸, 꿈틀되게 정평이 나 있는 출판사에서 이걸 하는데 사실은 지문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근데 이제 모르는 지문이라서 학생들은 이제 모르는 지문이 나와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익숙한 정보만. 그래가지고 이해를 아주 이상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틀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긴 글에 대해서 면역력을 기르는 게 첫째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독서를 하게 되면요 눈으로는 정보 받아들이는 정보가 한계가 있잖아요. 글은. 근데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머리는 스톱합니다. 자기 스스로 스톱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처음 대치동의 논술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때는 막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기사를 봤는데 영국에서 기사가 나왔었어요. 영국에서 TV, 영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TV를 보는 사람들한테 뇌파 검사를 한 거예요. 뇌파를 꽂아가지고 TV 축구를 보고 있을 때 축구가 흥미진진해져요. 그러면은 자 축구가 막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상 쓰면서 볼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다. 재밌는 거를 보면 볼수록요 점점 턱이 떨어지고 멍해집니다. 재밌는 걸 볼수록.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예전에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할 때 엄청나게 그 일본 선수랑 엎치락뒤치락 했었잖아요. 그때 멍하고 보고 있느라 담배가 손까지 타 들어가서 생각을 놓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뇌파 검사를 했더니요 20분이 지났더니 축구를 본 지 20분이 지났더니 뇌사자의 전두엽 뇌파랑 똑같아졌대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외부에서 받아들여 그 정보를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그런데 글은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영화로 보는 거랑 소설로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일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일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머리가 일하는 것도 역시 힘들어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편하고 그게 익숙해지면은요 그러면은 책을 못 보는 거죠. 어려운 책일수록. 그래서 사실은 약간 유행이기도 했었던 게 거실에 집에 TV 없애기 그런 유행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행으로 끝날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으면 나 지금 TV를 없앤다라고 하면은 뭐 있지. 요즘에 TV 안 봐요. TV 안 봅니다. 네. 다 그냥 이게 학생들이 그 사고의 뭐라고 할까요? 사고의 근육이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나 약해졌냐면요.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뭐 40분짜리, 30분짜리 이런 영상 꽤나 많았었고 그런 것도 많이 봤죠. 근데 요즘에는 뭐 봐요? 쇼폼입니다. 30초 넘으면요. 영상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책은 어떻게 씁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결정권이 있으면 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교육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친구는 대단. 다른 거는 다 해주는데 그거는. 여튼 그러한 글을 읽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기르는 게 목표라서 선정도서를 가지고 집에서 좀 책을 읽고요. 워크북 숙제가 있습니다. 워크북을 좀 보여드릴게요. 워크북을.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예비중3 친구들을 할 그 세계 명작 소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된 거였냐면은 사실은 요 세계 명작 시리즈, 세계 명작 소설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두 달 동안 뭐냐면 세계사 통사를 해요. 세계사 통사를 쭉 하는데
이제 그거부터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재미없는 사실 세계사가 좀 힘들거든요, 학생들한테. 끝나면 어느 정도 통솔을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세계사의 순서에 맞는 배경을 가진 소설들을 다시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이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1권에서 하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하고, 요거는 이제 2권인데요. 요거는 중학생이 보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보불 전쟁, 그러니까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18세기 초 요 정도.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아직 독일로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였을 때,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이제 정권을 잡은 그 즈음을 배경으로 하는 게 요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불 전쟁의 배경. 근데 이 보불 전쟁은 독일의 그 통일 과정에서 나온 거이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거는 중앙 집권 국가, 절대 왕조 국가랑 연관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때의 배경을 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좀 세계사를 다시 한번 훑을 수 있는 기획을 한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배경 지식을 좀 볼 수 있게 한 거고요. 이제 끝나면 어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북에 어휘가 있어요. 한자 성어를 하나씩 하고, 요즘 학생들 어휘 진짜 깝깝하거든요. 한자하고 그 다음에 관련 어휘, 그래서 한자 성어, 사자 성어 정도를 한 5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책 속의 어휘입니다. 책 속에 그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책을 읽으면은 책 속에 어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개 정도를 해서 어휘를 한 15개 정도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더하기 부분은 약간 국어적인 겁니다. 요거는 이제 비슷한 말, 그 다음에 틀릴 수 있는 말들, 이런 거 좀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는 독서 지도입니다. 내용음미아리는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자식들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대충 찾아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좀 읽어오면 좋겠죠. 읽어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책의 내용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편 소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나온 거고요. 이제 요게 끝나게 되면은 그다음에 함께 생각하기 이렇게 있어요. 함께 생각하기. 그러니까 요거는 내용과 관련된 좀 추가적인 토의 문제가 되는 거죠. 토의 문제를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토론. 토론 문제가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요거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 그리고 뭐 소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글쓰기를 좀 선의 거짓말이 나오죠. 글쓰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사실은 제가 논술 수업을 한 게 2008년부터인데요. 그때는 이제 2015년 이전까지는요, 중학생들한테 무조건 800자 쓰게 했거든요. 1학년부터 다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중3 친구들한테도 한 500자, 600자 쓰라고 그러면은요, 와, 너무 길어요.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게 스마트폰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 14년, 15년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친구들이. 스마트폰 2010년, 2008년 뭐 그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요게 이제 저희 워크북이고, 워크북을 가지고 하는 수업이 요 논술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는 아까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조금 궁금하실까봐 이제 1학년은 전체 컬리가 문학지도, 그 다음이 사회과학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1학년 때 한국사 쭉 합니다. 한국사 통사 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학 진행, 이렇게 테마별로 한 달 내지 2달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서도 마찬가지 세계사 진행을 하고, 그 다음 2달은 이제 우리 친구들 할 7월부터 할 세계명작 이렇게 진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 그 다음 요거는 철학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3학년이 되면은 7월달까지만 하고 예비고일 과정으로 가니까 요거는 3학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 친구들이 할 건 요거는 현대소설이거든요. 근데 현대소설이라는 게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니까 20년대, 30년대 소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물론 전후소설, 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도 좀 있기는 있는데 주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설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운수 좋은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백꽃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이 이때 2달 동안 단편소설들 읽어가면서 단편소설을 일주일에 한 4편 정도? 4편에서 5편 정도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정도는 정치경제를 하게 되고 예비고일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가 저희 프로그램이 됩니다. 혹시 특목고 관심 있으신가요? 조금 관심이 있지만 네, 학생들은 아니고 관심 좀 있어요. 아, 그러세요? 특목 입시에 관련해서는 저쪽에 중3 지금 이제 중3이 되는 예비고일이죠. 그 친구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어머니들 오시면 그때 좀 자세하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2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중2병. 중2병의 본질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사춘기. 네. 우기는 거. 왜 우길까요? 비싼 거. 왜 우길까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기는 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싫은 건지 못하는 건지. 아, 그래요? 아, 그냥 막 우긴다. 나름대로는요, 2학년이 되면 제가 이래봬도 교육학 석사를 해서 교육 심리학을 조금 했는데 학생들의 뇌 발달 그 시기가 중2 때 큰 변화가 생겨요. 중2 때 논리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중2 정도 논리력이. 그 전에는요 감정적이에요. 그 전에는 초등학생 때는 글쓰기 하라고 그러잖아요. 논리적 글쓰기 하라고 그러면은 힘들어하고 상상, 동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동화들 그런 거 나오면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3, 4학년 때 글 잘 쓴다라고 칭찬 많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들께서 욕심을 내가지고 논술학원을 보내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논술학원을 보내요. 그러면 처음에 논술할 때는 무조건 논리적인 글쓰기. 4학년, 5학년 애들한테 빨간 펜으로 툭툭 그어가지고 막 이건 논리적인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나는 글씨 잘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래가지고 오히려 글 쓰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왜냐면 사고 구조가 다릅니다. 초등학교니까 아직 중학교 1학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직 초등학교랑 비슷하죠. 아직은. 여학생들은 좀 다릅니다. 이 학생은 달라요. 지금 제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한 명이 남자 새끼들이랑 못하겠다고. 왜냐면은 남자애들 제가 보기로 완전 애기예요. 말 이상하게 하면서 지네들끼리 막 유치하게 막 놀아요. 그러니까 이 애는 공부도 잘하고 올백 맞춰내고 막 그런데 얘를 보니까 한심해하게 느껴지는 게 막 보여요. 여학생들 좀 빠르긴 한데 여튼 그 나이 때가 이성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TV 그만 보고 숙제해야지라고 하면은 얘 엄마 하고 들어가요. 엄마 나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엄마가 내가 이거 엄마랑 싸운다라는 생각도 못하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 딱 TV 보다 엄마가 야 TV 그만 보고 들어가 하면은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게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쉬는 시간에 따져요. 씩씩거리고. 네, 따져요. 따져요. 네. 아니면 어떤 식으로 따지면 엄마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자기들은 보면서.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자기들은 보면서 왜 나는 못 보게 하냐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죠. 하지만 그런 논리의 초기 단계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지나면은요, 맨날 초등학생 때처럼 엄마 따라다니고 엄마가 말하는 거 무조건 듣고 그러면은 그거 큰일 나죠. 그거는 예, 비정상이죠. 그건 오히려 성장이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속 터지는 거죠. 아예 논리적이든지. 예, 아직은. 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 이 중학교 2학년 때가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거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논술 수업할 때 제일 힘든 게 중2, 3이 수업입니다. 초등학생은요, 막 책상 위에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난리예요. 조용히 시키느라고 힘들어요. 고등학생들은요, 지네들이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진중하게 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은요, 무덤 속이에요. 시키면은요, 얼굴을 안 봅니다. 왜냐면은 지가 말하는 순간 온 세상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아의식, 그게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자아는 자기만 있다. 어린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과 비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 그거는 자아가, 진짜 자아는 남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게 자아인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가 좀 두렵기도 하고, 내가 말하면 다른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리 말해, 야, 세상 사람들은 너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그게 아닌 거죠. 원래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2학년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상태의 이 친구들, 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다른 거 지금 이미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예체능이라든지 뭐 다른 방향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어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중간고사는 올백을 맞았고, 시험 어땠냐고 그랬더니 잘 못 봤어요. 오씨, 그래? 아니, 아주 못 본 건 아니고요. 전반고사 2개 틀렸대요. 그래가지고 야씨, 그 정도면 궁금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저는 부자로 사는 게 목표예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유치하긴 하지만, 예, 목표가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 자기가 금수저가 아닌 걸 알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되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한 10년쯤 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문정중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도 중학교 2학년 때 올백을 받고 외대국어를 면접도 안 보고 들어간 친구. 그때 외대국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전형이 있어가지고 우선 입학이라는 친구 전형이 있었어요. 성적이 아주 좋은 친구도 그 친구는 우선 입학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했더니 자기의 목표는 외교관이 되어서 필리핀 정도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필리핀 쪽에 외교관의 그 집에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궁궐이죠. 대문에서 현관까지 차를 타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 그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성장하면 다른 더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너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살면 되죠. 그리고요, 그래도 요 수지 지역에 있는 친구들, 그 가족 형편이라는 게 사실은 그 중산층이잖아요. 말이 중산층이 사실은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게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신 거거든요. 학생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 근데 이 정도 살거든. 그러면 지도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렇게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감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실 8째, 그러니까 5남 3녀의 7째거든요. 5남 3녀의 7째.
부모님 다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거예요. 시골에 제가 8살 때 올라왔었어요. 시골에서 완전 깡시골에서 거기 민속촌이에요. 저기 나간 읍성 민속촌 안에서 살다가 올라오고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0월달에 공부철이 들었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잠재적으로 우리 집은 열나 가난하다, 제대로 사람 노릇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부모님께서 특별히 주시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사람답게는 살아야 될 것 같고 집에 돈은 없는 것 같기는 하고 특별한 재주는 없고 그러면은요 공부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고등학교 1학년 10월달에 정말 10월달이었어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집에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엄마한테 엄마 나 독서실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힘들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이후로는 엄마가 공부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늦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고등학교 1학년 10월 늦었죠. 그래서 재수는 하긴 했어요.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는 학원이 없어가지고 학원이 불법이었으니까 그냥 공부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학원 갔더니요 선생님들이 막 후광이 느껴지더라고요.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자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인생의 목표를 저는 그것도 어떤 교육학자에게서 받는 학생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되려면은 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학원 뭐 저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기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 탑다운 목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지 될 게 생긴. 그러면은요 다운은요 그 다음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뭐 그러진 않겠지. 너 이 새끼 인생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빨리 목표를 가져.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목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인내를 하시고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우리 학생이 어떠신지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보실래요? 극상위권은요 전 과목 95점 이상 이거 최상위권은 90점 정도. 극상위권들 중에서는 이제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고 미래 비전이 있는 친구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뭘 해야 되겠다. 좀 추상적이라도. 사실은 저는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요, 중학교는요, 중학생들은 이 최상위권은 학원에서 만들어져요. 아직 부모님의 말씀은 듣고 학원은 다니고 약간 성실하면요, 이 최상위권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들이 제일 불안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극상위권이라는 거는 사실 몇 명 안 되고 최상위권은 중학교에서는 한 20% 정도는 이 최상위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90점 이상인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학원 의존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학원 보내지 말라고 학원 설명했는데 그 다음 자기주도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카운셀링을 좀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다 길게 할 수는 없고, 자, 저 요거를 지난 설명회부터 좀 하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친구들이면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하는데, 성공 사례예요. 교육 성공 사례. 예.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한번 같이 생각해자라는 거였어요. 제일 특이한, 다 특이합니다 사실. 왜 다 특이할 수밖에 없냐면요, 총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어머님들 대학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실명을 말씀을 드려서 대학 실명을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그냥 가까이 있는 학교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당국대 있고 경기대 있잖아요. 당국대 경기대를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가려고 하면은요 진짜 상위권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아주 돼도 그럼요. 엄청 힘든 학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어느 날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밥을 먹은다. 굳은 의지를 편해. 엄마, 저 대학 목표가 생겼어요. 저 경기대 갈래요. 웃으시죠? 이거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웃으시는 거는 경기대를 무시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걸로는 만족이 솔직히 안 되는 거죠. 자, 이 비 오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설명회를 다니고 그러실 정도면 마음속에 품은 꿈은 있으신 거죠. 학생들한테 그걸 말을 못하겠지만 저를 그냥 간단하게 속되게 스카이를 하겠습니다. 이거 몇 프로예요? 서울대가요 0.2%입니다. 0.5% 죄송해요. 200명 중에 그냥 합치면 1.5%. 1.5%. 물론 이제 여기에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치의 넣으면 한 2% 정도 최상위권, 극상위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 딸이 성격적으로 2% 안에 들어요. 이거 뭐예요? 왕따죠. 비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요? 아니, 그냥 성격적으로 98%야 드는 게 아니라 2%에 들어요. 성격적으로. 이거는 좀 걱정이 되는 친구들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공부로 2%를 본다면요 비정상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상이죠. 비정상의 아웃풋을 원하세요 지금. 그런데요 아웃풋이 2%가 되려면 인풋이 몇 프로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풋도 2%여야 되겠죠. 그래요. 인풋도 2%여야지.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러실까요? 아닐걸요? 아니지. 학원, 저기 학생들 많이 다니는 학원, 유명한 학원. 어머니들은 90%를 행동을 하세요. 근데 학생들에게 2%를 원하는 거는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 학원을 안 다니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혼나겠다 대표님한테. 보세요. 이 친구들 골 때립니다. 서울대랑 성균관대 글경. 서울대 간 친구는 오빠고요. 성균관대 글경을 간 친구는 딸내미인데 재수해가지고 논술로 갔습니다. 서울대 간 친구는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했어요. 논술도 하고 제가 영어 과외를 좀 시켜주기도 하고 영어학원은 6년 동안 한 번도 안 다녔습니다. 중학교 제가 2학년 3학년 때 영어의 틀을 어느 정도 잡아준 다음에 제가 공부를 했고요. 이 친구가 얼마나 특이한 친구인지 한번 어머니들께서 그러한 경험을 당하셨으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학교 때 꼭 꽤나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한화고를 준비를 했어요. 한화고 입시 준비를 저랑 같이 한 2달, 3달 면접이 이제 일주일 뒤 겨울이었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면접이 일주일 뒤인데 이 자식이 부모님한테 황당한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저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좀 찾아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뭐 하고 싶냐? 봉사활동을 하면서 집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누군지 좀 찾고 싶어요.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 김장 담근다고 하더라. 거기 가봐라. 진짜 거기서 열흘인가 김장을 담고 왔어요. 한 시험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신봉을 갔어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 하나고 갔으면 붙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께서.
미친 새끼야 무슨 헛소리야 막 이랬으면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둘째 딸내미는요 학생회장 전체 학생회장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도 한 친구들이 아주 뭐 걸물입니다. 근데 재수를 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 전국 1% 안에 들었어요. 아, 머리가 좋죠. 그러더니 이게 만만해 보였는지 갑자기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엄마 아빠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러더니 거의 3달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요리만 했어요. 이게 막 주먹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갈 건데 조금만 더 하면 얘도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달을 그렇게 성생활을 하더니 9월달 10월달 되니까 공부 좀 해야 되겠네 하고 다시 공부를 그거를 참아낸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희 그 논술학원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책 읽기는 계속하고 글쓰기라든지 토론 같은 건 계속 했었습니다. 서강대 고려대에 다니는 친구, 요 자매거든요. 네. 자매인데 두 친구 다 학원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요, 요 친구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요, 학원 프로그램에 일방적으로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요, 그런 어머니를 좀 꼴배기 싫고 얄밉기는 해요. 딱 내신 딱 하고 딱 끝나든지 아니면은 한 2달 정도 자기가 원하는 거 딱 수업 듣고 빠지고, 그런데 그래야죠. 그런 친구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위에 서울대 다녔던 친구도요, 서울대 학교 간 친구도 딱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수학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고 수학만 딱 다녔습니다. 다른 학원 하나도 안 다녔어요. 국어는 물론 저랑 여기 저 아버지께서 같이 하시는 분이라 국어는 계속 하긴 했었는데 요 친구 볼 거야. 서울대. 오빠하고 여동생도 서울대를 3년 터울로 수원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야구하는 친구입니다. 아빠가 서울법대를 나왔고요. 근데 이제 시험은 저처럼 안 돼가지고 저도 법대 출신이라서 엄마는 이대 나와가지고 같이 집에서 과외를 좀 해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의 습관이 늘 책과 공부하는 게 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뉴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맨날 야, 뉴스 좀 들어봐라, 뉴스 좀 맨날 보셨거든요. 엄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나중에 커가지고 고등학생쯤 돼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재미없는 게 왜 내가 재밌다고 생각해.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이 친구가 학생들이 졸업하고 수능이 끝나면은요 데리고 가서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는 친구입니다. 그전엔 투지폰을 쓰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랑 약속, 내가 원하는 걸 딱 한 가지, 딱 2가지군요. 스마트폰 안 쓰는 거. 그 다음 중학교 때는, 특히 중학교 때는 성실성 확인이 뭐냐면요, 국영수 과목은 특별히 점수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국영수는 잘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초적인 실력이 필요하니까. 대신 나머지 암기 과목은 시험 기간에 너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점수를 퍼펙트하게 받을 수 있다. 다른 거는 신경 안 쓸 테니까 그거는 너의 성실성을 확인해라. 나머지 시간 동안은 너 공부하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하고 대신 너가 할 수 있는 거 최소한 요거는 해라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였대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만약에 국어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국어를 해달라고 합니다. 국어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하죠. 이 친구는 2명 다 성공을 했어요. 공통적인 키워드는요, 저는 뭐로 봤냐면요, 믿음으로 봤어요. 자존감하고 믿음입니다. 자존감이 뭐냐면, 저기 어머니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잘하고 싶어 하죠. 얘네들이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공부 잘하면 뭐해요? 이런 말을 하면요, 그건 방어기제입니다.
자기가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못 그러면 자기가 못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로 공부 잘하면 뭐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도요 공부 잘하고 싶은 엄청난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학원 생활을 시작한 게 2002년인가 2003년인데 그때 영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 부천에서 작은 종합반에서 중등부 팀장하면서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이제 신사학원, 신생학원이라서 G1230 같은 아주 거대한 학원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우리 학원 오는 친구들은 그런 데서 잘린 애들. 그러니까 모아놨는데 아주 뭐 말도 아닙니다 성질이. 한 여자의 친구의 목소리 아주 걸걸하고 아주 쾌활한 친구인데 영어를 40점을 넘어본 적이 없대요. 다 전 과목이 하였어요. 다. 네. 혼내가면서 문장 하나하나 써가지고 한 문장 쓰고 옆에 빈칸 크게 해놓고 지가 써야지 돼요. 해석을 쓰게 하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내용만 맞죠. 내용. 그 문법 같은 거는 어차피 이해하기 힘들어. 그냥 내용만 맞자. 독해 내용만. 그래도 80점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10번 읽어. 그랬더니 얘가 10번까지는 못 읽고 8번인가 읽어. 기특하죠? 30점, 40점 밖에 안 되네. 영어 시험 끝나는 날 창문 저기 학원문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유리문인데 그거를 빡 한 다음에 시험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82점인가 83점. 생전 처음 받아고 그때 1학년부터 막 했었으니까. 3학년이었어요. 3학년 이렇게 그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 처음. 얘 맨날 뭐 공부해서 뭐해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점수가 나오는 거. 근데 다음 시험에는 다시 40점 나왔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가 그게 자기 성적인 줄 알아. 뭐냐면 그래서 예, 안 해도 나 저번에 80 나왔어. 공부는요 다 잘하고 싶어. 다. 안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하려면요 공부를 하려면 사실 잘한다라는 것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친구는요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확률적으로 난독증이요 생각보다 퍼센트가 높아서 한 3% 됩니다. 난독증이. 예. 그러니까 친구들은 제가 아는 친구도 그래요. 제가 아는 친구도 약간 음악 천재거든요. 기타를 2년 만에 막 지역대회 우승하고 그러는데 글을 읽는데 이해를 못해요. 국어는 엄마가 국어 선생님, 국어는 20점이에요. 근데 수학과학은 비슷하게 해요. 어느 정도. 난독증이 좀 있는 거죠. 약간 ADHD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면은요, 공부는 하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많이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 동물의 그 본능과 배치되는 거예요. 동물은 나가서 사냥해야 되고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공부는 앉아가지고 머리를 써야 돼. 이거 힘든 거죠. 사실은 저는 노는 거 중에서 머리 쓰면서 노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바둑, 장기, 그다음에 컴퓨터 가서 게임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잘 못하기도 하고. 당구도 싫어합니다. 당구 한 20분 정도 치다 보면 머리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직 안 맞으면 짜증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당구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80 되게 못 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몸이 이렇게 호리호리해도 힘이 없어도 나가서 야구하거나 농구하거나 뭐 그런 거를 더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공부는 우리 동물이랑 맞지 않는. 그러면 공부를 잘하려면요 잠재의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잠재의식. 의지적으로는 다 하고 싶어요. 다 잘하고 싶죠. 의지. 근데 의지로는 우리 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재의식이 넌 공부해야지 돼. 그게 이제 공부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잠재의식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거는요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돼.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엄마 저는 나중에 대학교 서울대 안 다니면은 저는 학교 못 다닐 것 같아요. 창피해서. 이러면은요 그 친구는요 못해도 고대 연대는 갑니다.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 몇 명 봤어요. 와 선생님 저는 서울대 안 다니는 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엄청 재수없죠. 그런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적이 안 나오면? 밤새서 공부해요. 밤새서. 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아니면 학교 진짜 못 다닐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름 죽어라 진짜. 머리가 안 좋다라는 걸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느꼈더라고요. 머리가 안 좋구나. 서울대는 못 가겠다 라는 걸 스스로 느꼈었습니다. 제가 IQ를 말씀을 드리기 창피할 정도의 IQ거든요. 무슨 공부를 많이 하면 근데 최상위권 대학은 갈수록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근데 많이 하기가 힘들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요.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 그러려면 본능이,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공부를 하게 하려면 자존감을 높여주셔야지 돼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지 돼요. 저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높아졌,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까? 저의 자존감은 어디서 높아졌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늘 임원을 했거든요. 회장 오빠. 회장 오빠. 늘 회장. 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지 되라는 게 약간 잠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실력이 형편없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고대 아니면 못 가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시험이나 성적을 받았거든요. 중대 갈 정도의 실력이 나왔습니다. 한 명 맞추었어요. 중대. 그러면 사실 괜찮은 제 주제에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요. 선생님 저 고대 법대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보더니 아예 대꾸를 안 했어요. 속으로 그냥 거의 말풍선이 보였습니다. 미친 새끼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냐면 커트라인이 한 40점 차이가 나요. 쓰면 무조건 불합격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배짱인데 저 옆에서 진짜 3시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소극적인 애가. 그러니 제가 국어는 좀 잘했었거든요. 국어는 전교 1000명 중에서 전교권에 들었습니다. 나머지를 못해서 그랬지. 저를 좀 예뻐하시는 국어 선생님이 보더니 부르는 거예요. 너 뭐냐 이렇게 주저넘을 때. 그럼 이지망으로 저희 지방 캠퍼 조치원을 써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제망은 본교, 이지망은 조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써주시더라고요. 조치원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원서를 안 냈습니다. 갈 때 형이랑 갔는데 가면서 뭐라고 해요? 형 저기 정원 넘었으면 내지 말자. 정원 넘었으면. 근데 그게 미달이 될 리가 없죠. 사실은 3일 동안 원서 내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게 최상위권 대학들은요 첫째 날 대부분 소신 지원이기 때문에 2.5대1이 대부분 넘습니다. 첫째 날 2.5대1, 최종 2.7대1 이렇거든요. 갔더니 진짜 2대1이에요. 그냥 이거 택도 없는 짓이다. 진짜 그때도 커트라인이 제가 받은 점수보다 한 4-50점 높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요건 뭐 저희 치부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드리면 뭐 자랑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냐면은 자존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수준은 난 여기 안 다니면은 나는 그냥 못 다닐 것 같아. 그래서요, 전 공부를 할 때 목표가 좀 황당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커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건 안 나더라고요. 우리 형은 커피가 많이 나는데 저는 커피가 안 나가지고 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났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무슨 말씀이냐면 공부는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저한테 시켰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 이 친구요 하나고를 갈 뻔한 친구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건방이 이래 했었습니다. 신봉고 다니니까 애들이 다 우스워 보이겠죠.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1학년, 그러니까 1학기의 성적표를 봤더니 1등급이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각 과목마다 괴물들이 있어요. 괴물들이. 네, 그렇죠? 예. 이거 노리고, 내신 노려가지고 좋은 데 가려고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이 5명, 6명만 되면 1등급이 안 나와요. 특히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더 그렇죠. 얘는 2학년에 올라가서 물리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했었습니다.
지가 물리 괴물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한 3명 있다. 걔네들은 못 이기겠다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얘가 1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는 껄렁껄렁하고 다니더니 2학기 때 딱 정신 차린 게 보여지더라고요. 다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보면 인사하고 지나가는데도 저 새끼 뭔가 좀 달라졌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한테 아빠 같이 일하시는 분이 물어봤더니 요즘 공부 좀 해 하더니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요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근데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짓밟고 대부분 그러면은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등학교 졸업만 해봐라. 내가 공부는 다시는 안 했어.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사시느라고 힘들어서 최소한의 기준만 줘. 최소한의 기준이 10%였어요. 70명 중에 10%도 넘죠. 반에서 10등만 해라. 그러면 뭐라고 안 할게. 근데요, 70명 중에 10%잖아요? 그러면은 다 2등급이에요. 2등급 또는 3등급이에요. 그러면 학교 좋은 데 못 갑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할만 하더라고요. 국어는 운이 좀 좋아서 국어는 늘 뭐 반에서 1, 2등은 했고 영어 수학은 완전 근데 이제 나머지 암기 과목은 이렇게 해보니까 암기 과목 좀 어느 정도 해보니까 성적이 한 10등 정도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되게 편하게 좀 교회 가서 맨날 살고요. 교회 토요일 2시부터 가가지고 일요일까지 내내 살고. 저는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정답은 아니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자존감을 높여주나 애를 믿어주나 믿어주면 자존감은 높아지거든요. 얼마나 한번 믿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친구랑 정반대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지금 30살 됐는데 아직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지고가 평준화되지 않았을 때 2학년 때까지 전교 1등, 2등 했던 친구. 그때 수지고에서 현역으로 5명, 재수로 한 6, 7명 들어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서울대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대되는 친구, 여학생이었어요. 머리도 이렇게 논술 수업을 저랑 한 4월달, 5월달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머리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부터 글을 쓰는데 한 5, 6개월 이상 훈련받은 친구랑 비슷하게 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제가 글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문창과를 가고 싶대요. 문예창작학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예창작 제일 좋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명지대입니다. 중대안성. 그렇죠. 두 군데가 제일 좋은 데예요. 맞아요. 이거 중대안성을 간대요. 서울대 무조건 가는 데. 미친 소리죠. 얘가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저도 당연히 아깝죠. 저도 뭐라고 그러냐. 글 쓰는 거 꼭 문창과 안 가도 된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좋은 대학 가도 충분히, 서울대 그냥 국문학과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뭐 불문학과 같은 데 가면 충분히 글 수 있어요. 공지영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공지영이 연대 불문과인가? 거기 출신인가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해주면서 해라.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글 쓰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공부에 약간 지쳤던 거 같아요. 공부를 하기 싫은 거. 그게 핑계가 된 거죠.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공부에 지쳐가지고 교묘하게 머리 좋은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만든. 한 명은 더 있었어요. 한 명. 어디지? 저기 지금 상영고. 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 2등 했던 친구였어요. 공부에 지쳤나 봐요. 외대국어를 보다가 좀 떨어졌고 지쳤던 것 같은데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부모님한테 저 내신 안 할래요. 왜? 얘 한 말이 그대로 뭐냐면 선생님들 똥꼬 빨아주기 싫어요. 내신을 잘 받으면 선생님들에게 약간 잘 보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약간 특이한 애라서 그거 하기 싫다. 하기 싫다라고. 그러더니 난 그러면 수능으로 좋은 대학 갈게.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유예가 되는 거잖아요. 내신은요 3개월에 한 번씩 성적이 나와야지 돼요. 근데 수능은요 앞으로 1년 동안 안 받아. 내 모의고사 조금 안 나와도 상관없어. 모의고사는 이번에 내가 공부를 좀 안 했어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유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심리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이 자식도 그 두 번째 얘기한 친구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공부를 안 하네. 근데 아까 그 수지고 친구 아빠는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아빠가 안 된다. 외동딸이라서 공부를 그렇게 잘했으면 완전 이렇게 큰 소리 한 번도 안 내고 아버지. 근데 얘가 말하는 딸일 때 얘가 한 25, 6살 때쯤 대학원 다니고 막 그럴 때 전화가 왔는데 그 전에도 가끔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로 뜬금없이 선생님 저 좀 아파요. 저 좀 아파요. 어디 무슨 병이야? 그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우울증이 걸려. 심한 아빠한테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행동도 2번인가 하고 계속 약을 먹고 지금도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그때 믿어줬으면 어땠을까? 얘네들처럼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게 되게 학원 설명인데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중학생들 공부시키는 거는 됩니다 아직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공부시키실 거예요? 공부 못 시켜요. 왜냐면은 일단 애들이 속이는 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예로 엄마 저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할게요. 그리고 한 11시에 와요. 스터디 카페 엄마들 들어가기도 힘들어. 요즘엔 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옛날에는 독서실 일반 독서실이라서 엄마가 가끔 이렇게 와가지고 없으면은 집에 와가지고 네 인연 어디 갔었냐면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은요 들어가서 더군다나 엄마한테 또 뭐 태블릿 하나 사주세요. 뭐 한다고? 인강 듣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스카이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11시쯤에 힘들게 와요. 넷플릭스 보느라 힘든데. 그럼 엄마는 오늘 공부하느라 힘들었네. 하고 과일 내주고. 그걸 어떻게 잡냐고. 이런 애들은 그나마 착한 거예요. 엄마랑 안 싸우려고 이러는 거니까. 그건 착한 겁니다. 좀 못된 애들은 어떡하고요? 엄마랑 싸우는 거죠, 그냥.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 처리 들기를 바라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자녀가 없어요. 집사람이랑 시험관을 3번이나 하고 그랬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노릇을 못할 것 같았는지. 가끔 어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자녀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죠. 근데 이렇습니다. 공부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 철이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의 철이 들기만 하면은요, 솔직히 재수 한번 하면 어때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커피 흘리면서 하겠다라고 하겠지. 근데 엄마들은 그게 늦으면 어떡해요? 요즘에는요 학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처리 들어도요 어지간하면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재수 한번 하면 상위권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때요? 공부하겠대요. 그러면요 졸업만 해봐라 씨. 네, 지금 학생이니까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 이렇게 듭니다. 이러면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학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디 학원 다니는 거 중학교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학생들이 정말 우리 엄마가 진짜 나를 믿어주는구나. 가짜로 믿는 척 많이 하십니다. 가짜로 믿는 척 되게 많이 해요. 저 그 책 되게 좋아하는데 김두식 교수의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80페이지만 읽으시면 큰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선생님. 김두식 교수님, 저 부산예과 교수님이신데요. 불편해도. 잠깐 한 가지. 이 김두식 교수님 그거를 쓸 때가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이었대요. 딱 2학년. 이 양반은 나름대로 열린 부모예요. 열린 부모. 그래가지고
딸내미한테도 뭐 특별히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아빠한테 난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해도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뭐 친하게 해도 별로 친한 척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소문난 감이 있었을 텐데 이유가 있었어요. 우연히 친구와의 대화를 들은 거예요. 친구의 대화. 정확하게 기억나는 친구가 먼저 아씨 나 완전 똥 밟았어. 왜? 아씨 우리 아빠 서울대 나왔잖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빠를. 네.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말이야.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교수야.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충격을 너무 많이. 자기는 나름대로 얘를 믿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너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지 않니? 네, 근데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막 논리적으로 하고 결국은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 딸내미가 생각하기에는 무식한 부모면은 그냥 무식하게 공부해라 그러면 지가 싸우기를 할 텐데 이 아빠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한마디 틀린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짜증만 나는 거야. 짜증만. 그러니까 아빠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재수없는 아빠. 똥배는 아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서운하고 화나고 그랬다가 이게 아닌가 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얘한테 어떤 기대도 안 하고 정말 얘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니면 얘를 진짜로 믿어주려고 하는 정말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처음에 되겠습니까? 처음에 우리 아빠가 왜 이래? 이랬겠죠. 근데 얘가 중3 말쯤 되니까 지가 스스로 뭔가 물어보려고 찾아오더래요. 그전에는 야 아빠랑 얘기하자면 회의도 한 번 안 찾아오고 사람이 영물이잖아요. 딱 눈치를 보면 되게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믿어주는지 믿은 척하는 건지 잘난 척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저는 그런 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 다시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4년제 대학교 200개입니다. 200개. 네. 몇 개 통폐합해 보려도 대충 200개. 무슨 말이냐면요. 성적에 맞춰 가려면요. 지금부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영어 선생님인데 8월 9월달 되면은 죄송한데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교들에서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우리 학교로 애들 좀 보내주세요 하고 뭐 어쩔 때는 마우스 학교에서 보내준 거거든요. 집사람이 받은 거. 우성대학교입니다. 우성대학교. 이런 거 주면서 보내달라고 해요. 제 의대 후배 친구 이름이 주성대거든요. 성대 저기 중계동 쪽에서 통증의학과 하고 있는데 대학 이름이 주성대학교죠. 주성대. 네. 못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교는요 지금부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갈 수 있습니다. 성적에 맞춰 기준이 높아져요. 자기 기준이. 나는 이 대학은 가야지. 나는 최소한 성균관대나 아니면 고대나 연대는 못 가도 뭐 서울대는 내 머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새끼야 공부해라 학원 가라 숙제 다 했냐. 엄친아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정중학교 전교에 있던 그 친구랑 제가 3년을 수업을 했어요. 반이 8명이었는데 그 8명 중에 3명, 얘가 한 명은 그 외대보고를 가고 나머지 5명은 다 외고를 가고요. 한 명은 수직, 2명인가 수직고 가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반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7명이 이 새끼 때문에 죽을 맛이었어요. 엄친아거든요. 심지어 그 한 친구는 수원 외고 갔었는데 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얘 학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엄마랑 그 어머니랑 통화도 자주 하고 아니면 직접 뵙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더니 학원 어디를 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대. 대신 어떤 학원이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한대더라. 어떤 프로그램을 한대더라라고 얘한테 준대. 그럼 지가 엄마 나 이렇게 갈게. 한번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도 와가지고 같이 수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역할이 계시긴 하죠. 학원 정보, 지금은 정보 시대, 완전 정보가 필요하니까 정보도 하셔야 되고 뭐 안내도 해주셔야 되는데 말이 좀 달라졌어요. 이런 학원이 있으니까 너 자 가자 그게 아니라 학원인데 한번 좀 너가 알아보든지 친구들한테 물어봐. 괜찮으면 엄마가 한번 알아봐 줄까? 이런 정도면은 믿어준다는 느낌이 조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 가끔 오시는 거 보면 뒤에 얼굴이 학생 얼굴이 완전 똥 씹고 있는 거야. 아휴, 쟤랑 같이 공부해도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퍼센티지적으로는요 한 20%에서 30%는 학생들이 의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랑 하면 좀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 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만 더, 요 고교학점제. 요즘 키워드, 요즘 교육에서 키워드 2개 있는데, 하나 뭡니까? 킬러 문화. 킬러 문화. 하나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의 대략적인 거는 좀 아실 텐데, 사실 이제 중학교, 지금 2학년 친구들은 전면 시행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면 시행인데요.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여기 평가원에도 들어가 보고 요 고교학점제 하는 사이트가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뻔한 얘기만 나와 있더라고요. 뭐 도입 취지, 뭐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입시가 어떻게 바뀔 거냐는 거잖아요. 입시가 어떻게 바뀔 거냐. 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요겁니다. 여기죠. 아주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거칠게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요. 지금의 1등급에서 9등급까지가 대부분 지금 그건 공통과목. 그렇죠?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이 들어가죠. 진로 선택과 필수 선택 이렇게. 진로 선택은 당연히 ABCD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 선택도 많은 부분이 이 성취도 평가입니다. 절대 평가예요. 5단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각 학교마다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학점제를. 그럼 이게 왜 그럼 중요한 거냐면 이게 내신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나는 공부를 좀 해요. 그래가지고 스카이 최소한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내신이 괜찮아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 문제가 지랄같이 어려워가지고 B가 떴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엎어야죠. 학교를 뒤집어야죠. 여기 어머니는 그래도 교양이 있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에 전화 안 하고 제가 한번 학생 대신에 전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가 너무 지랄 같아가지고 학부모인 척 했더니 처음에는 상담하더니 사실 제가 학원 선생님인데 그랬더니 말투가 싹 바뀌더라고요. 사실 앞뒤 문제를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문제였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어머님들께서는 강남은 어떨까요? 그런 난리 나기 전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들은 좋은 상위권 고등학교를 대부분 거기에서 계속 지내시잖아요. 순환이 아니라 계속 사립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야죠.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 B씨를 만들라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2학년, 3학년의 내신은 의미가 지금도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중에 어떤 고등학교가 더 유리해질까요? 일반 볼까요? 통목볼까요? 통목보가 훨씬 유리해요. 어떤 전문가, 어떤 유튜브에서는요, A가 아마 60%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언을 하더라고요. 좀 심하죠? 60%. 하지만 그게 심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25%에서 30%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지금 25%가 넘으면 3등급이에요. 22% 넘으면 3등급이잖아요. 근데 약 30%의 애들이 3등급 받은 애들이 다 A를 가는 거예요. 내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선생님, 네. 제가 그 전에 들었을 때 용인교육청에서 할 때 들었는데 네. 그 A를 AB 할 때 옛날에는 그냥 AB만 적었는데 고교 확정제에서는 몇 명에 몇 명까지 표시한다고 하거든요. 비율을요. 네. 그것도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너는 그러면 진짜는 몇 명이냐, 몇 등이냐 이걸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걸 물어볼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문제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쓰여있는 생기부의 학교가 어디냐 이게 더 중요하지. 학교가. 그러면 요즘은 블라인드인데 학교 이름 안 나와요. 근데 이 블라인드를 얘기한 이 교육부는요, 진짜 생기부를 본 것인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학교 이름, 용인 외대부고가 없다고 해가지고 외대부고인지 모를까요? 아니, 최소한 통보고인지 모를까요? 아닙니다. 과목이 다른걸요. 수업 시수가 다른걸요. 외고나 국제고는요, 듣도 보도 못한 외국어를 해요. 그 다음, 외고만 하더라도 외국어를 3개인가 할 겁니다. 예. 자기 전공 과목하고 하나 더 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 그걸로 당연히 나와. 과목이 비슷하더라도 시수가 달라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4월 달에 입시 결과가 나오거든요. 신문의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블라인드가 작년부터가 됐었거든요. 특목고의 서울대 합격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 대학은 이제 면제부를 얻은 거예요. 나는 외대부고 또는 특목고 이름 보고 뽑은 게 아니다. 그냥 생기부를 봤더니 생기부가 진짜 훌륭해서 뽑은 거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블라인드까지 했는데. 이거를 모르고 했을 리는 없고 오히려 특목고를 더 좋게 하려고 한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되면은 생기부를 그러면은 생기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겠죠. 지금도요, 제일 중요한 스펙은 내신이거든요. 내신이 제일 중요한 스펙인데, 그러면 내신 등급에 대한 스펙은 조금 떨어지고, 대신 이제 세특. 세특은 누가 잘 써줘요? 당연히 통목고가 잘 써줍니다. 일반고에서는요, 일단 쓰기 싫은 새끼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러면 그 중에 우수한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잘 써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도 써봤던 가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죄송하지만 좀, 어떤 학교들에서는 학생들한테, 야, 어떤 거 써줄지 제출해. 이 정도면 양반이고, 좀 써와. 라고도 합니다. 그게 학생들한테 훨씬 유리하죠. 자기소개서 없앴어요. 자기소개서. 왜 없앴습니까? 저도 자기소개서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대학 대입할 때. 네. 얼마나 심하면은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소설, 완전 소설은 아닙니다만 키워드는요, 생기부에서 뽑아내요. 없앴어야겠죠. 없앴습니다. 세특은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생기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상위권 대학은 수능만으로 뽑기에는 불리합니다. 왜냐면 수시에서 워낙 많은 친구들이 다른 학교로 가버리거든요. 우수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뽑아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대학별 고사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려대학교가 7년 만에 올해부터 논술을 부활시켰습니다. 이게 무조건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생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A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특목고를 보내는 것이 확률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그리고 만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8개 대학 이상, 그러니까 2대 이상까지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러면은 무조건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특목고를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결과가 보통, 그러니까 제가 같이 공부해가지고 수원외고랑 그 동국고 간 친구들이 3등급, 4등급에서 겨우 버텼던 친구들이에요. 둘 다 성균관대 갔어요. 이 부분에 일반고에서 성균관대 가려면요, 전교 5등한 애들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하는데 성균관대를 가요. 그래서 그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수시로 갔었는데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근데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의지가 있어야지 되고, 저는 분명 생각하기에는 분명 특목고 가는 게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 중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철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 내신에서 A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말을 좀 잘 듣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좀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동기부여를 해서 특목고를 가게 하는 것이, 그건 과별로, 그러니까 그 미래 비전에 따라 이과 쪽이냐 문과 쪽이냐에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문과 쪽이라고 한다면요, 그래도 좀 요즘 외고의 인기가 약해진 건 사실은 뭐 의대나 이런 데 못 가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문과 쪽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언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교관 이런 쪽 한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고교 학점제를 실시할 때, 네. 그 만약에 특목고를 못 가게 될 경우에는 그냥 수시보다는 정시로 일반고에 세특을 많이 신경 써야죠. 세특을. 지금 말씀대로면 네. 특목고를 안 갈 경우에 기존보다 네. 수시 불리해지긴 하는데, 불리해지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리 그래도 확률상을 말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특목고를 가면 100명 중에 40명 정도가 성균관대 이상을 갈 수 있는데, 네. 이쪽으로 하면 100명 중에 5명, 6명?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럼 5명, 6명 안에 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내신도 진짜 당연히 A로 다 깔아야지 되고, 세특도 특목고 애들만큼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리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 특목 애들만 합격시키는 건 아니겠죠.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일반고 이 부분에 있는 학교를 평가하는 건 아닌데, 제가 다녔던 학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2학년이 돼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죠. 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쉬는 시간에도요, 정석 수학책을요, 닫지 않고 이대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얼른 빼가지고 공부하려고. 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일반고의 분위기 하면서 뒤통수 딱 칩니다. 이거 혼자 살려고. 네. 그렇죠. 특목은 어떨까요? 내버려둬요. 분위기가 그 단적으로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요, 잘하면 잘하는 거고 눈치 받아야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눈치 받아. 그러니까 그 연어가 돼야지 돼. 거슬러 올라가야지 되는 거죠. 힘들죠. 근데 특목고로 가면요, 같이. 제가 방위이긴 한데, 뭔지 아시죠? 네. 출직을 하면. 저는 그래서 100km 해군 그런 건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형들은 이제 100km 해군을 하는데, 30km 되는 군장을 메고, 쉬지 않으니까, 가다가 잠깐 쉬고 100km 해군을 하면, 100% 물질이 이따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이. 피가 터지고 막 그런 데인데, 이게요, 혼자 또는 2명이 가라고 하면요, 100% 나와요. 네.
근데 대대급에서 가잖아요. 그 중에 나고 하는 친구들은 5명이 안 된다. 묻어서 하는. 공부도 그만큼 행복만큼 힘들잖아요. 묻어서. 옆에 있는 새끼들이 다 해요? 묻어서 하는 거죠. 네. 저 종로학원 다녔을 때 120명, 아까 말씀드렸는데 120명 중에 70명이 서울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50명이 합격하고 제가 90등이었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거기에서 좀 떠들거나 그러면은요, 힘듭니다. 다 공부는 그렇게 묻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전 특목고를 가는 것이 확률상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대부고를 어떤 친구가 뭘로 갔냐면 그 사배자 갔거든요.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었겠죠. 힘들었어. 그래도 그 친구는 수시를 다 300만 대 이상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근데 사실은 특목고를 가는 거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적선을 옛날에 전생이 많이 하셨어야지. 왜냐면 이 자식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그 시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 이제 저쪽에서 어머니들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여쭤보고. 그 어머니들 오시면 특목고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하고 수시에 대해서 특목고 정시하고 수시는 어떤 엄마는 수시보다는 정시로 애들이 좋은 데를 간다는 엄마들이 있고, 어떤 엄마들은 그래도 두개 다 챙겨라. 근데 보험 같은 거야. 수시는 보험 같은 거야. 무슨 해봐야 되나 이런.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기다리시면 죄송해서 제가 특목 입시에 대해서 그냥 먼저 말씀. 질문이 네. 선생님 저도 초대라 가지고 이게 개념이 없고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너무 헷갈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선은 특목고 빼고요. 네. 특목고 들어가면 좋죠. 네. 근데 만약 특목고 빼고 일반고에서 네. 수시로 보내는 거랑 정시로 보냈을 때 좀 합격률이 네. 난이도가 어느 쪽이 더 괜찮은 거예요? 유리해요. 이 부분에서 네, 여기서요, 숫자 안에서요. 100% 수시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말이 너무 엇갈려가지고. 네. 그렇죠. 물론 작년에 서원고 졸업생이 제시해가지고 만점 받아서 크게 그래서 나왔잖아요. 했었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선생님 시간 없으니까 그럼요. 네. 그 수시로 잘 가는 그 과학 선생님, 가해 선생님은 수시로 좀 잘 가려고 그래서 그래도 반에서 반장을 계속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반장을 시키래요.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눈에 띄게 하려고. 네. 근데 또 선배만들은 그럴 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반장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별로 관심 안 두고요. 부회장 이상, 전체 부회장. 아니 이상이요. 담임 선생님이 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반장을 해야지 얘가 세특이나 이런 거 쓸 때 신경을 써준다는 거예요. 성적만 좋으면 세특은 다 상관없어요. 예, 성적만 좋으면. 중요하고요. 성적만 좋으면. 네. 반장, 요즘에 반장,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랑 그 학생들 얘기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공부 잘하고 싸가지 없는 새끼들입니다. 네. 진짜요. 예, 그러지만 않으면 공부 잘하는데 아주 그 성실하고 선생님 존중해주면은요, 예뻐 죽습니다. 네. 그래서 전 학생들한테 질문할 때 선생님이 싫어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학원 문제 가져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 우리 집사람만 그런지는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거 학원 문제라도 풀어줘야죠. 질문을 답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장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모르는 거.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거. 네, 모르는 거. 틀리는 거. 그러면은 제일 싸가지 없는 선생님 이거 좀 풀어봤어요. 네. 풀잖아요. 그럼. 오. 하는데. 틀리면 아닌데요. 이게 제일 짜증. 그러니까 문제를 내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내야죠.
저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문제, 선생님 죄송한데 학원 문제이긴 한데요. 먼저 선생님 여기 답이 4번이래요. 틀릴 기회 차단시켰죠. 틀릴 수 있는 답이 4번인데 제가 풀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 나왔는데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답이 4번인 것도 알았죠? 얘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얘기했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똑똑한 놈이네 라고 인정도 받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고 질문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문 한 번만, 그런 식으로 질문 한 번만 해도요. 그 친구는 선생님한테 딱 찍힐 겁니다. 싸가지 있는 꼭 얘기를 해주세요. 꼭 저희가 뭐 상관없이 꼭 질문 방법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가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저는 수능 파이터가 될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시로 가겠다라고. 심리를 보면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대한 유예입니다. 심리. 왜냐면은 2학년 때부터 수능 파이터가 되겠다? 그러면은 결과가 2년이나 유예가 돼요. 마음껏 쳐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또 하나는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는 일반고다.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있는 일반고는요.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외대보고 빠지죠. 외대보고 먼저 전에 영재고 과학고 빠지죠. 외대보고 빠지고 국제고 빠지고 외고 빠지고 북일고 이런 데 다 빠져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요. 상위권 진짜 상위권 몇 명 빼고는요. 그쵸? 더 말씀을 안 드려도. 근데 이 부분에 있는 학교에서 2등급, 3등급 받기가 어려워서 그걸 안 하고 수능을 보겠다. 일단 이게 말이 안 되죠. 수능에서 진짜 그런 유리한 애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특목고 진짜 잘하는 애 갔는데 내신이 4등급 이렇게 막 나오면 4등급, 5등급. 걔네들 얼마나 수능을 잘하겠습니까? 걔네들이랑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상연고의 2등급을 못 이겨서 걔네들이랑 싸우게 그러면서 상위권 대학을 꿈꾼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그 다음 숫자적으로 좀 볼게요. 숫자적으로. 상위권 10개 대학만 보겠습니다. 상위권 10개 대학이면 보통 평균 정원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3만 명 나오죠. 전체 요즘 뭐 숫자가 좀 줄어서 한 52만 명 이렇게 50만 명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50만 명.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0분의 3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50분의 3의 확률 한 6% 정도 되는 겁니다. 전체. 근데 수시에서요 거의 60% 정도가 빠져나가죠. 평균적으로 보면 70%입니다. 그냥 반으로만 하죠. 반으로만. 반. 그러면 3만 명 중에 15,000명이 이미 합격이 되고 정원이 몇 명이 남는 거예요? 15,000명이 남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반 빠져나갔으니 이게 25만 명이 되나요? 아닙니다. 48만 5천 명이에요. 48만 5천 명. 그럼 이게 몇 프로가 됩니까? 1% 이내가 되버리죠. 정시가 훨씬 힘든 겁니다. 숫자적으로. 조금만. 이거는 30초만 생각해보면 나오는 산수예요. 근데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고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성원 친구 한 명도 못 봤어요. 특히 일반 고등학교에서 서울권에 있는 10위권 이내 대학을 가려면 수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까 그 서울 그런 친구 걔는 그러면은 저기 얼마나 지수할 때 얼마나 공부했겠었습니까?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수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판교에서 오는 니은시옷고라 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는 저는 녹화가 돼서 죄송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좀 무책임하시다는 생각. 왜냐면은 수시로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냈어요. 한 몇 명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그거 봤거든요. 네, 그쵸. 다 정시로 보내요. 선생님들은 뭐예요? 수시로 학생들을 좋은 데를 보내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셔야 됩니다. 제 집사람의 친구인 그 선생님이, 그 친구는 서울에서 그 지리 선생님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분개를 하는 거예요. 분개를 막. 야씨,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학교 애들 완전 멍청하고 싸가지 없는 새끼들인데 내가 걔네들을 중앙대로 보낸다니까? 이러더라고. 학교를 너무나 많이 보낸대.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서 보내준대. 수시로 좋은 데를 보내려면 선생님들이 그만큼 힘드셔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야, 너네는 솔직히 그 고등학교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모이기에 외대국어나 뭐 다른 학교들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더 모이기에 너네는 수시는 안 돼. 내신이 나빠서. 너네는 정시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 얘기는 내신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 얼마나 모이길래 그런 말을 합니까? 특목고보다 더 많이 모이나요? 그럼 하나고는 그러면 한 명도 가면 안 되겠는데? 하나고는 수시로만 30명인가 그렇게 보내잖아요. 특화되긴 해. 그래서 네. 만약에 수시를 보내면, 근데 선생님들이 그만큼 많으시면 부모님들이 그렇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트계도 많이 신경 쓰시고, 행사 같은 거만, 학교 내 행사 해야 되잖아요. 네. 행사 좀 많이 열어달라고 해야지. 그렇습니다.